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상 상황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선제적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전국 17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 산사태 위기 경보를 한 단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의 단계인 강원 지역을 포함하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된 겁니다. 호우주의보가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까지 해서 서울, 인천까지 확대했고 충남 보령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네, 서해상에서 발달해 들어오는 강한 비구름대가 본격적으로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충남 보령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0시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을 보면 충남 보령에 57mm, 전북 군산 옥도면이 42mm, 인천 백령도 26mm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크고 넓은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중부와 전북 지방에 걸쳐서 분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이 영향권 안에 들어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오늘과 내일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200mm 이상, 강원과 호남 서부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 50에서 150mm, 호남, 영남에는 20에서 100mm가 내립니다. 비는 모레인 금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요? 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을 뿌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 경기 북부는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충청권과 전북 서부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호우특보 지역도 늘어나 충남 보령이 호우경보로 격상됐고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서천, 아산, 당진 등 충남과 충북 일부, 세종과 전북 군산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순간초속 15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전 구속 적부심을 열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심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모레 열린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을 진행합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물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내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또 한 번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모레 열리는 신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까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번 구속 결정이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특검이 영장에 적은 범죄 사실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다며 같은 혐의로 재구속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개별 범죄 사실 역시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구속적부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특검 역시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의 중대성, 주변인 진술 회유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방어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 오늘 압수수색에도 나섰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기록이 삭제됐던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비화폰 삭제 지시의 실체와 전달된 과정 등을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수사외압 과정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낮 1시 30분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2시 강희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오후 3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을 소환했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최상병 사건 자체의 수사 과정은 물론 이후 기록이 이첩됐다가 회수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다거나 직접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의혹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조사를 통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반을 짚어나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른바 VIP 경로설은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됐다면서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단장은 아직 최상병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규명되지 않은 현실이 답답하지만 특검에서 사실을 밝히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받을 걸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의혹의 제보자 강혜경 씨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한 가운데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과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경영진들이 특검에 출석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강혜경 씨에 대한 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강혜경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의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입니다. 강 씨는 오늘 특검에 명 씨가 쓰던 PC와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미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영장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재판 일정 등의 이유로 날짜를 법원 휴정기로 미뤄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정희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가 지난 4월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곧장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앞서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에 부정한 투자를 했다고 의심되는 기업 경영진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윤창호 전 한국증권그룹
증권금융사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내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특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건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특검이 삼부토건 경영진들의 주가 조작 부당이득 금액을 특정했다고요? 네, 특검은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의 주가 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369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회장과 조성욱 전 회장 등 4명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체 감사 결과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자료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해당 서기관을 통해 자료 삭제 배경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어젯밤 10시까지 전시 주거지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어제 마치지 못한 일부 사항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 시각 국회에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불법 유학 논란을 제외한 대부분 의혹에 선을 그었는데 정책 관련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도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 그간 청문 전국에서 갖은 의혹이 불거졌는데 각각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이진숙 후보자 오늘 청문회에서 의혹이 생긴 것 자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며 사과했지만 논문 관련 의원들은 전부 일축했습니다. 먼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두곤 본인이 연구를 주도한 만큼 일저자가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표절 역시 학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의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선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간 연구 윤리 관련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도덕성 논란과 별개로 질의 과정에서 이 후보자 대답에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도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나 유보 통합 같은 정책 관련 질문부터 교육청 나이스 시스템 등 기본적 부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겁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본인 한번 돌아보세요. 반면 민주당은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 의혹 해명을 지원하는 등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이공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도 교수가 일저자가 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른 청문회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회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정 후보자 청문회에선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공소 취소가 되는 게 맞다는 과거 후보자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 지적에 후보자는 공적 책임을 다할 후보자로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장관 지명 전의 발언이라고 물러섰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 후보자는 다만 관련 의견을 지금 밝히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영훈 후보자 청문회에선 과거 방북 문제와 더불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질의가 주로 이어졌는데요. 대북관 관련 질의에서 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전 한때 야당 의원들은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도 어느새 후반부에 접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청문 전국 진행에 따라 여야 신경전도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아침회의에서 원내대표 차원 언급은 없었긴 하지만 대신 최고위원들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맹공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한 후보자까지 발목을 잡아서 이 수치스러운 당 지지율을 극복하려는 전략이 과연 먹히겠습니까? 다만 애초 전원 통과를 목표했던 민주당인 만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그제 청문회 뒤에도 복자지 갑질 논란 여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강 후보자가 충분히 의혹을 소명했고 아직 낙마할 만큼의 사유가 있진 않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대통령 사유물이 됐다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도 남겼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후보자들이 자료를 내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론이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대통령실에서 결론을 내는 시점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만 덧붙였습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한교 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사흘째에 접어든 인사청문 전국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각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어제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유학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공교육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청문회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저는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 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진 사퇴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교육 비전을 말씀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격도 안 되는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묵고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굉장히 놀라고 계실 겁니다. 아, 내가 갑자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악마 같은 사람이 됐나? 지난 총선 때 TV 틀면 5분마다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다 짜집기 해가지고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래서 제 별명이 막말 김준혁이었어요. 제가 5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에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신사임당. 신사임당이죠. 요 5천 원짜리 지폐 주인공은 누굽니까? 율곡이 같습니다. 율곡이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신사임당과 율곡이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이 있지만 이것을 견디면서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봐야 되겠다. 경험을 하신 분이 저는 이 공교육의 책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 또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심사임당과 율곡 2위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 전교조마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슈퍼위크잖아요. 정말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가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어서 이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봐 주실지 이에 대해서 교육위원이 아닌 분들도 다들 큰 관심 갖고 지금 아마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김건희 여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해명된 것이 없다, 소명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자 논문 표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나름대로 본인이 그 카피 뭐 있잖아요. 그걸 해봤더니 표절률 10%밖에 안 되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지금 국민검증단에서 또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걸로 하면은 그 정도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수작업으로 하면은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지금 지적한 그런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굳이 지금 민주당이 지명한 이 교육부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오늘까지는 전혀 소명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에 관한 입장을 내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는데요.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거란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2007년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학교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카피킬러를 언급하면서 표절률이 10% 미만으로 나왔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자의 논문과 일정 부분 겹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자의 석사, 박사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함께 연구했을 때 누구를 일저자로 쓸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학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준숙 후보자의 주장은 본인이 주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저자여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학생들이 일저자여야 되고 교수는 교신저자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교수가 일저자로 쓰는 게 맞나라는 좀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학 분야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청문회 이후에 실제로 공학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나 제자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논문의 일정 부분이 겹치지 않냐, 겹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겹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공학계에서 학문 윤리 차원에서 허용되는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학생 딸을 홀로 유학 보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인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위법인지 여부를 떠나서 공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공교육이 아닌 우리 공교육이 아닌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법인지 몰랐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 학교의 학비는 1년에 한 1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일저자, 이저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만약에 일저자가 교수라면은 학위를 받은 제자가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교수가 일저자인 교수의 논문을 본인이 학위 논문을 했으면 그 학위가 취소돼야 되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까 지금 후보자가 직접 총장 임용 당시에 내 논문을 다 검증을 해봤더니 캅킬러로 해봤더니 10% 미만이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논문을 심사했던 연구윤리위원장 이분이 청문회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해외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간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소환을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근데 그쪽에서 충남대에서 인적 사항을 보내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뭔가 충남대 측이든 민주당이든 이분을 못 나오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정당하다면 그분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죠. 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임금 체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고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사적인 일을 지시한 거니까 후보자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하셨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갑질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강선우 후보자. 어제는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이렇게 여러 차례 국민들께 또 피해자께 사과를 했고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혹들도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에 대해 임금 체불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내용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강 후보자 사무실에 대해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는 내용입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셨지만 네. 당시에는 제기된 의혹이 아니었죠. 네, 그 다음 날 관련 자료가 왔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니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일단 보좌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 자체를 국회의원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받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 배우자가 변호사인데 그분이 단기간 차량 운전을 부탁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다 보니 좀 다툼이 있을 때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아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 종결, 그러니까 법 적용 제외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자체도 문제일 수는 있어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최소한 보좌관이라서 강선우 의원하고의 관계는 아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상황입니다. 예, 보좌관 갑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강 후보자 배우자의 운전기사인데 강 의원 씨를 상대로 이제 진정을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후보자는 저렇게 지금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남편의 운전만 했던 그 고용된 사람이라면은 왜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했을까? 또는 민주당 지역 그 사무실 거기다 진정서를 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강 후보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강 후보자가 같이 그분을 고용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할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남편만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탄 것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도
같이 그 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사실 임금 체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그 여부를 떠나서 이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좌진 그 갑질 의혹 수없이 교체를 하고 또 쓰레기 부분 뭐 또 여러 가지 지금 변기 수리 뭐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체불 뭐 임금 체불 의혹이 더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치가 결정되고 이런 상황은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과 대통령실의 결단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보좌진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보좌진 단체가 어제 김명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우려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당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도 이번 건으로 인해서 저희 당 보좌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후보자의 해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피해자는 아니지만 다른 보좌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강선우 후보자하고 관계없이 일단 향후 민주당 내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좌관들이 이제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게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역 불패를 이어갈지 또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이후에 진행되는 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보다도 더 심한 어떤 갑질 사태가 나온다든지 또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은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물론 뭐 당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아무도 낙마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나 또는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도 더 국민의 질타를 받는 그런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두 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셨는데 솔직한 여당 내 길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국민 여론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부분도 맞죠. 그러니까 향후 총 요번에 19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문회는 끝난 후보들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 전까지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국민의 반응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된다. 자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럴 계획이신가요? 아직은 진행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저는 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국민의 감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의원들끼리 질의를 하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임명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지금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 명의 낙오도 없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있고 끝까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재판 중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소 취소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법무장 후보자로서는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은 후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거라는 다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뭐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뭐 법안에 신청해 갖고 결정으로 나눈 거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갖고서 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공소 취소가 되는 게 맞다. 이러한 과거 후보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러한 발언은 장관 지명 전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고 나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도 저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런 불평등한 지금 법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거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 발언도 부적절했고 지금 그 구체적인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으로도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이 결정합니다. 그 검사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걸 정치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소 취소 논의 이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률을 완전히 형용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를 저는 대단히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정치적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더 맥락을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분에 대한 수사를 다 취소해야 되는 건 맞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란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검찰 수뇌부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부당한 지시를 해서 수사가 개시됐고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점에서 동의가 됐고 그 결과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켰다면 공소 취소도 고려해 보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결과만으로 지금 공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특검이나 뭐 자체 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불법적인 수사 개시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거는 부적절하죠. 법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또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지휘는 하지 않겠다. 네. 장관 지명 전과 후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검찰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전과 후가 같은 것 같아요. 네, 당의 입장이 지난 21대 국회하고는 달리 상당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최소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특수수사 관련 부서를 뭐 경찰과 별도로 둘 건지 아니면 뭐 행안부나 법무부 어느 산하에 둘 건지 이런 세부적인 논의만 남아 있을 뿐 당내에서 과거에 있었던 수사 기소 분리가 부정적인 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당내 의견을 고려해서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정성호 후보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찰개혁 대응 TF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금 검찰권을 분리를 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사실은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70년 형사사법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지수사, 직접 수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검찰에 일체의 수사권을 주지 않는 이 방식의 논의라면은 그럼 보완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를 하는데 의문이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인권 보장의 전진이냐 후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고 할 때 검찰에 다시 한번 내 억울한 걸 살펴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과연 이게 국민의 전체적인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충분히 반론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이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부분. 예.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한 수사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작은 민주당 당내 경선이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부당한 수사인지 아닌지 그거는 만약에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재판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그거를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기소였냐 부당한 기소를 판단해서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장동 사건이 네. 민주당 경선 내에서 그렇습니다. 제기된 문제였다.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관련 속보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청문회에서는 난데없이 무속 이야기가 거론이 됐는데요. 어제 청문회 둘째 날의 이모저모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영혼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지지 선언 유도를 하셨습니다.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영혼과 대화하셨습니까? 저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아니 간절한 거는 변론이고 말씀을 직접 언제 듣지는 않았지만 무속 신공을 습득하셨습니까? 대통령의 아드님의 그 결혼식에 갔는데 별도로 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았는데 축의금을 낼 수 있는 장소도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축하는 하러 갔습니다만 축의금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이게 이 자리에서 왜 나오는 건지 좀 심히 좀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네, 권오을 후보자 청문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권오을 후보자가 유경수 여사께 여쭤봤더니 이번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바로 네.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아요. 권오을 의원이 되게 위트 있게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대구, 경북 여전히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는 이재명이다라는 거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한 건데 우리 추경호 의원님께서 역시 공무원 출신답게 모범생이셔갖고 이게 뭐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미신을 믿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아무래도 같이 보수 정당에서 활동했던 권오을 후보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임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 친정에서 사랑을 좀 못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권오을 후보자에게 신기가 있냐, 무속을 공부했냐 이런 문의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권오을 지금 장관 후보자님이 유세 때 말씀 잘못하셨죠. 자, 위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위트가 아니라요. 자, 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말 믿고 이재명을 찍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유세 과정에서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그걸 찍을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좀 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좀 꼬집고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하니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권오을 의원님 유명해지셨습니다. 당시에 화제가 됐었죠. 그런가 하면 어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 축의금이 화제가 됐습니다. 환경부 장관과 축의금이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거죠?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아마 축의금 내서 장관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혹 뭐 잘 모르시면 당내 상황을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에선 김성환 의원이 항상 1순위라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 전에 이미 검증 서류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축의금 냈는지 액수에 따라서 임명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본인도 그날 축의금을 못 냈다고 한 것 같은데요. 많이 낸 분 순서대로 장관 임명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당시에 네. 이제 계좌번호가 모바일 네. 청첩장에 공개된 걸 두고 논란이 됐었어요.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신랑 신부 친구들한테 공개된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냥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저희 결혼식 관련된 정보만 왔고 계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예.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어제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도 같이 참석했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네이버 출신 인사 발탁이 너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고전에 축의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얘기가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얘기는 김민석 후보 때문에 나왔습니다. 김민석 현재는 국무총리죠. 경조사 비용을 가지고 내가 추징금 6억인가 7억을 다 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야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조사 비용 들어오는데 대통령은 얼마나 될까? 이런 뭐 반쯤은 비아냥이고 반쯤은 비판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지금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김한교 의원님과 저희들이 이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이 왜 네이버 출신의 이 인사들을 이렇게 이 정부에서 중용을 할까? AI 수석도 그렇죠. 지금 문체부 장관도 그렇죠. 지금 중기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자, 이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중기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성숙 후보자는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에 그 알고리즘 조작해갖고 순위 조작한 것 때문에 과징금까지 받은 분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이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까? 당신은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그럼 결국은 성남 FC 뇌물 사건에 네이버가 후원한 것 때문에 보건 인사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부적절하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성남 FC 사건이 소환된 것이죠. 예,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잠시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라이브 화면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의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지목해서 잘못된 과거의 단절을 막고 있다며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관련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조금 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취지로 얘기되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혁신위가 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을 위한 충정으로 모든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으로 볼 때 혁신 방안은 혁신위 내에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혁신위에서 의결을 하면 그 다음에 비대위에 보고가 되고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혁신 방안이 확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황이 정확히 어느 절차와 과정에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므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안 관련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랑 어떤 뭐 부격화음이라든가 갈등을 하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 당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과 또는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갈등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혁신위에서 발표한 방안에 대해서 당의 총의를 모아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오늘 아침 제가 기자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도 여러 단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직자들과 함께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혁신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요. 혁신위의 충정으로 모든 것을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혁신위의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의결 뒤에 비대위에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혁신 방안은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이라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의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지목해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막고 있다며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인적 쇄신 대상의 실명을 밝힌 건 처음인데요. 이에 대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혁신 방안은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이고 당 지도부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곡해되려는 경향, 이런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발표 내용도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국회의원 전원은 개파 활동 금지 원칙에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20일 날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의원 107명 전원은 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십시오.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했고요. 의원 전원은 개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 지금 혁신위원장이 아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기로 혁신위원장이 아마 충정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충정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의 이 지금 발표 양상이 우리 당의 지지율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 혁신위원장, 비대위원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지요. 그걸 하지 않고 불쑥불쑥 이렇게 각자가 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받느니 못 받느니 이런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던지는 쪽은 개혁이고 그걸 받지 않는 쪽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을 때는 5가지였고 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또 요구를 했다가 안 되니까 좀 물러났고 지금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8가지인가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한 후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지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하지. 각자가 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근데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가버리면 분열하는 양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갈등하는 양상으로밖에 비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당이 책임을 맡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정인을 지금 거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토론회를 하면서 그 부정선거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지금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고 거기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를 겨냥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리셋코리아 행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의 단합이 먼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비로 청계천의 산책로 출입이 통제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강한 호우가 우려돼서 도봉산 입산도 통제하고 있는데요. 등산로나 계곡에 계시면 즉시 하산하라는 알림이 나왔습니다. 특보 알림이 나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폭우로 청계천의 산책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또한 도봉산 입산도 통제된 상황이어서요. 등산로나 계곡에 계신 분들은 즉시 하산하라는 알림 통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8대 혁신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한덕수 후보로의 한밤중 대선 후보 교체 사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번복했던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혁신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게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지우고 나면 남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까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신 분열, 개파 이런 단어만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당내에 분열이 돼 있고 개파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윤희숙 비대위원장은 되게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이틀간 당원 투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윤어게인 이라고 불렸던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참석하는 리셋코리아 발대식의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라는 걸 보면서 당이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불만에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논의한다. 그 안에는 혁신의 대상도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저희도 혁신안, 비대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당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의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속이 되고 뭐 특검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게 적어지는 상태인데 국민의힘 덕분에 자꾸 윤 어게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어게인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거부하면서 구치소환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모스탄 교수의 오늘 만남이 불발됐는데요.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대체 누구인지 어제 인터뷰부터 듣고 오시죠.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say to President Yoon? Yes, I may have the opportunity to do that. So I want to encourage him. I want to comfort him. I want to express my appreciation for him. Maybe try to communicate to him how much support he has amongst. 네, 모스탄 전 대사 어떤 인물일까요? 어제 서울대 정문 앞의 모습인데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전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죠. 탄 전 대사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부정선거 증거를 모으려 했다며 선거 조작의 위험성을 미리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현재 구속된 윤 전 대통령도 계엄 과정에서 수차례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있죠. 그러던 두 사람이 오늘 오후 4시에 구치소에서 접견 형식으로 만날 약속을 했던 건데요. 비록 특검이 접견 금지를 결정하며 만남은 최종 무산됐지만 특검 조사는 거부하면서 굳이 구치소에서 부정선거론자를 만나려 했던 이유가 뭔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검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위해서 특검부가 구치소에 방문할 계획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상태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현장 지휘를 보류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치 집행을 위해서 특검부가 방문할 계획이라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박지영 내란 특검부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스탄 전 대사 어떤 사람인가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인데 저도 굳이 이분을 왜 지금 만나려고 하는지 지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정선거라든지 또는 윤어게인이라든지 계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슈를 끄집어내고 또 그분들을 만나고 이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까 어제 그 행사에 대해서도 어제와 그저께
행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뭐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참석한 건 원래 의원들이 뭐 토론회를 개최하면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것이 또 지도부로서는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있겠지만은 행사 내용을 좀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당 지도부가 좀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당장에 있는 어떤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 좀 그 포커스를 두지 말고 당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지 우리가 국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우리가 집권할 수 있을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이런 방향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제 했던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위원장이 그 부분에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예. 그런 지적은 충분히 혁신위원장 할 수, 이게 당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고 당을 제대로 살리는 길이냐라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방식을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조율되지 못하는 방식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당내 갈등이 계속 있는 걸로 보이고, 또 그 방식도 개별적으로 다 사과를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우리 당 대통령 후보들은 다 사과를 해요.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 방안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도 사과해야 되고, 한동훈 후보도 사과해야 되고, 또 권성동, 권영세 대표도 사과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방법은 이걸 전체가 우리가 한 뭉텅이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 이런 방식으로 가고, 또는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그 당원 또는 당규에 명시를 해서 우리 다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도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사과를 하라 그러면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비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턴 전 대사를 접견하려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은 그어야 하지만 지금 모든 당원들에게 사과하자 자꾸 요구하는 것은 뭐 좋은 혁신안은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에 시간당 80mm의 물폭탄이 예보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와 인천, 경기 북부에 시간당 50mm, 충북에 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태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권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내일까지 많은 곳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계수 기자. 네, 충남 당진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지난해 장마 때 하천 수유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근에 있는 어시장이 침수 피해를 봤던 곳입니다. 제 뒤로는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통제선이 내걸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반대쪽을 보시면은 하천 유속 굉장히 빠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하천을 건너갈 수 있는 돌다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돌다리가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충남 보령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서산과 당진 등 서해안과 세종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우특보는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점차 충청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 기준 충남 소방에 나무 쓰러짐 등 5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충남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충북도 중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에 충북 괴산댐도 방류량을 초당 50톤으로 늘렸습니다. 이 충남도는 오후 2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천 주변 접근을 피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저지대 출입도 자제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북 포항시 죽장면 도로에서 산이 무너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큰 바위와 흙 500여 톤이 도로로 쏟아져 약 50m 구간의 통행이 모두 막혔습니다. 또 전신주와 전선이 손상돼 죽장면 가사리와 상옥리 등 일대 3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가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더 유입되면서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서부는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져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아 캐스터.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갈수록 빗줄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 청계천 산책로도 출입이 조금 전에 통제가 됐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내일 밤까지 시간당 무려 80mm에 달하는 극한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새벽까지 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남, 충북 서부와 전북, 군산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남 보령은 약 1시간 전에 호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40mm에 달하는 강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가 더 강해지면서 그 밖에 중서부에도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고 200mm 이상, 강원과 전북 서부는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폭우가 예상되면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3년 전 여름 1시간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죠. 이후 각종 대책이 마련됐는데 가슴까지 물이 들이찼던 아찔한 경험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당시 피해 현장에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1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침수됐던 서울 강남역 일대입니다. 당시 도로에는 차 지붕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피해 현장은 호우 대비가 한창입니다. 침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대로변 빗물바지는 대체로 깨끗하게 관리됐고 넘치는 물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바지에 이렇게 노란 띠가 둘려 있는데요. 집중호우 때 막히지 않도록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당시 물에 잠겼던 건물들은 1층과 지하주차장 주변에 물막이판을 겹겹이 보강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오면 항상 비상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근무자들한테 비상 연락망 다 해서 준비 태세로 있는 거죠. 네. 당시 서울 동작구에도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성인 가슴 높이까지 잠겼던 시장도 아찔한 침수 경험 이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 높은 거고 그다음에 저 대로변 통에 이제 하수관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물 배수가 빨리 되게끔 했고 저런 모래 적재함 같은 걸 모래함을 만들어서. 하지만 전체 점포의 절반 가까이 침수되며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던 당시를 기억하는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이 큽니다. 만반의 준비에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대가 낮아서 저기 이쪽 아파트에 있는 데서도 물이 내려오고 저 도로 있는 데서도 물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이제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이 이제 뒤로도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화장실로 해서 역류도 해서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서울시는 올 여름 주요 침수 지역의 빗물 바지를 매일 점검하도록 하는 등 대비책을 내놨지만 갑자기 퍼붓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갈수록 늘어갈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반지하 주민들의 침수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얼마나 탈출이 어려운지,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현우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알아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이칠 때 탈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직접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물이 40cm, 종아리만큼 차올라 있는데요. 문을 열 수 있을지 직접 밀어보겠습니다. 곧 탈출할 정도의 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빗물이 10cm만 더 들이차도 누가 막고 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이게. 무릎 정도까지만 와도 탈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차면 사람이 아니라 바위가 막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밀리네요, 이거. 건장한 성인 2명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않습니다. 집에서 탈출해도 난관이 기다립니다. 정말이지 빗물이 물밀듯이 내려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을 잡은 팔 힘으로 간신히 걸음을 옮깁니다. 난간이 없다면 더 위험합니다. 올라오는 중간에 중심을 잃고서 뒤로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정말 넘어졌으면 아찔한 높이라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하로 조금이라도 물이 유입될 경우, 그리고 지하 구조물 안에서 배수구가 조금이라도 원류한다면 그때 바로 지하를 나오셔서 지상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위험 상황을 빨리 알고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비 피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형원 기자가 대응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집안 곳곳에 물이 흥건합니다. 폭우가 순식간에 집을 덮친 겁니다. 물을 몰라고 일하니까네. 이거 뭐 전부 다 자빠져갖고 둥둥 떠져갖고 신발하고 막 이어갖고 그래갖고 나가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지대가 낮거나 반지하 집이라면 출입문부터 열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문 밖 물 높이가 50cm만 돼도 수압 탓에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끊길 가능성도 큰 만큼 호우 상황에서는 승강기를 타서는 안 됩니다. 빗물이 도로를 집어삼켰다면 차를 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수압 때문에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을 빼내 유리창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감전 우려가 큰 가로등 근처입니다. 비가 올 때 가로등 주의를 걷는 경우에 감전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레인부츠, 장화를 신는 것입니다. 가로등에 있다면 조금 피해서 걷도록. 또 폭우에 맨홀 뚜껑이 열릴 수 있는 만큼 물이 솟구쳐 오르거나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다면 피해 돌아가는 게 안전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또다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모스탄 미 리버티대 교수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는데 특검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를 지휘할 계획이었는데 구속적부심 청구로 보류됐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됐는데 예전에도 청구한 적이 있죠? 예전에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2차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사실 구속적부심은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출석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습니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만큼 굳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는 특검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방편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담당 판사가 구속적부심 심리를 거쳐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는 일시적이나마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대등 당사자가 되고 구속기간에 사입하지 않는 만큼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당장의 조사를 압박하는 특검에 조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심사를 합니다. 내일 모레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싸움의 차원이라면 이게 기각이 됐을 때 특검에게 힘이 더 실리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힘이 더 실린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각은 그냥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텐데 앞서 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물론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상 그 구속영장 발부의 효력을 뒤집는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자에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나갈지를 고심하는 단계로 엿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했는데 특별히 강제 구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내세운 가장 주요한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였는데 그 사유를 재차 내세우면서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한 것으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모습은 적어도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특검 조사도 받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속 피고인 재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불출석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특검의 수사 단계 조사만큼은 앞으로도 상당히 강력하게 거부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속적부심이 이제 접수가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해서 3차 시도까지 온 건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는 이 앞서서 인치 인력을 좀 협조해달라 요청을 해서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제 보내려고 했지만 그 방문 계획을 보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들면서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상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이나마 마치 재판 진행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대등 당사자가 됩니다. 즉 법원을 필두로 한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 서는 만큼 특검이 수사를 강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 기록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모두 넘어가게 되고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이나마 대등 당사자인 만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특검부가 구치소 현장에 임장해서 인치 집행을 직접 지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취지는 그동안의 관례처럼 구속적부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특검이 되었든 모든 수사기관은 관련된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관례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치가 잠시 보류된 상태인 건데 이 인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특검이 구치소의 책임을 묻겠다 어제 이런 내용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도 검사인 만큼 수사 지휘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교도관은 통상 강제 구인 지휘가 내려오면 강제 구인을 실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불응하는 태도가 이례적이고 이 불응하는 태도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치소 입장에서도 강제 구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특검에 관련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두 행동 모두 이례적인데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치 시도를 했는지 인치 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부득이하게 인치가 되지 않은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어제 구치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구치소에서는 각 방, 독방을 포함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굳이 특검이 실제로 구치소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된 것인지 아예 구치소가 제대로 된 강제 구인도 시도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특검은 제대로 된 강제 구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윤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하에 구치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직접 특검보가 현장에 인장해 구속, 즉 강제 구인 조치를 지휘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지금 인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 금지를 기소시까지 결정을 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접견 금지 조치는 법원의 권한이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는데 심지어 가족도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할지 여부를 고민할 때 즉각적인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족의 접견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특검의 경우에는 변호인과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과의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접견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접견에 예정돼 있던 모스탄 교수의 접견도 불발되었는데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당한 조치라는 강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스탄 교수는 부정선거론자로 유명한데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한국계 미국인 법조인이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현재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부정선거와 유사한 주장을 설파해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범이 아니고 쿠데타로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특검이 민주당의 하청기관처럼 움직인다는 주장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을 했나요? 입국 기자회견 당시의 발언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때 성폭행,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근거가 상당히 빈약해 보이는데 어떤 근거에 기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모스탄 교수 원래 오늘 오후 4시에 접견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이제 허용하지 않아서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에 포함돼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사실 중에 비아폰 삭제 관련 혐의는 12월 7일 군사령관들의 비아폰 삭제 혐의입니다. 그런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자택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혐의는 이와 별개 12월 6일 홍장원 전 차장의 비아폰 원격 삭제 의혹입니다. 즉 비아폰 삭제와 관련된 또 다른 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특검이 12월 6일에 단행되었다는 비아폰 원격 삭제 의혹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12월 6일은 홍 전 처장이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비아폰 통화 내역을 제시하기도 한 날입니다. 그 직후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경호처에 비아폰 삭제와 관련된 요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경호처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홍 전 차장의 비아폰이 원격으로 삭제되었는데
있는데 비화폰이 원격 삭제될 경우에는 사실상 초기화 조치로서 관련 기록이 대부분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비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태안과 서산, 홍성에 호우 경보로 격상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과 전북 익산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서해안에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충남 그리고 서해안 쪽에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태안과 서산, 홍성은 호우 경보로 현재 격상이 됐고 대전과 전북 익산 그리고 충남 논산, 금산 등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호우특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내란 특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최상병 특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오늘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요? 박정훈 대령은 앞서 공수처나 여타 수사기관에서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도 기록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의 기존 진술을 확인했을 것인데 이제는 여러모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박정훈 전 대령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 각종 의사 연락 정황이 추가로 확보되었고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나 경북경찰청 관련자도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다는 참고인들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 조사가 추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최초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제시했던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받음으로써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일부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종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강력한 수사 진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을 이제 봤다 안 봤다가 의견이 조금 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인정한 인사가 3명입니다. 김태호 차장, 이충면 전 비서관 그리고 왕윤종 전 안보비서관까지 있는데 지금 강희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도 오늘 이제 조사를 하는데 과연 인정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엄밀히 따지면 강 전 부속실장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라 최상병 사건이 발생했을 초기 단계부터 이후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되기까지 모든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경로를 했다는 그 사건 회의 당일 강 전 부속실장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파악하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관련된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인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의사가 어떠했었고 어떠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 전 부속실장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VIP가 경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당시의 경호처장이었는데요. 김 전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실 내란 혐의에는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이 VIP 경로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김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특검은 당시 회의에 모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이 김 전 장관입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 신분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파악된 이상 현재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김 전 장관도 이른바 VIP 경로 회의 당시 어떠한 진술을 들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적어도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특검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반면에 김 전 장관의 현재 태도, 이 조사나 관련된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춰보면 굳이 자신이 직접 기소되지 않은 최상병 특검 조사에 응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이긴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으로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굳이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7명 중에 나머지 이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최종으로 이제 목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왜 화를 냈는지 그래서 이 수사 이첩 지시가 내려졌다면 그게 어떤 이유인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실제로 화를 냈는지는 통화 녹음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여타 사정들을 상당히 상세한 그림으로 그려내야 하는데 이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당분은 별도로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경로를 했다는 회의 직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 연락이 갔고 그 예. 직후에 이종섭 전 장관이 김기한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 8월 2일 이미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회수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국방부 비서관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관련자도 관련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이상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의 의중과 태도에 대한 수사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VIP 경로설이 있었는지 최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16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의혹의 제보자 강혜경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쓰던 PC나 강 씨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이 오늘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혜경 씨 측이 명태균 씨의 PC, 자신의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분석자로 계좌 거래 내역 등도 제출했는데 사실 이들 자료 중 일부는 기존 검찰에도 제출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출하는 이유는 또 다른 위법 수집 증거 등 증거 차단 효과를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예. 이 의혹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최종 목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서 뇌물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을 제공해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서 그 대가로 일정한 행동을 해주는 뇌물 혐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련된 수사가 이어진다면 예. 정치자금법 위반을 전제로 확보한 자료를 이와 같은 여타 범죄 사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이미 제출받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이 있어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소환 통보가 이뤄졌고 이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야권의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당연히 소환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이 예상되는데 무엇보다도 김상민 전 검사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를 물려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윤상현 의원은 최초 명태균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이미 강혜경 씨는 여타 기관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이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집사 게이트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사실 이 체포영장은 여권 무효화를 위한 앞선 조치잖아요. 네네. 어떻게 예상됩니까?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한 지 하루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보통 체포영장은 청구된 지 하루 또는 이틀 사이에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김모 씨를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김 여사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김 여사와 김 씨가 경제 공동체이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김 씨 지분이 사실상 김 여사 지분에 해당한다는 관련된 의혹이 어느 정도는 납득될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할 수준에 이른다면 체포영장은 발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하면 현재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다른 외국으로 또 다른 출국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예. 베트남에 그대로 묶어둘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 둔 만큼 베트남 현지 경찰을 통해서 체포를 단행하고 김 씨를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조치가 후속 조치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IMS 모빌리티 김 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제 렌터카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투자자가 된 경영진 4명이
있습니다. 지금 뭐 출석을 정하거나 조율 중인 상황인데 결국은 얼마나 투자를 했고 왜 투자했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까요? 대기업을 포함한 이들 회사가 투자한 금액이 180억 원이고 당시에는 손실이 누적돼 있던 상황이라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여러 현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의 청탁을 기대하고 이와 같은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김 여사와 김 씨가 경제 공동체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예.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본다면 청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사실 민간인 신분이라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의 경우에는 관련된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역시 김 여사가 단독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김 여사 이후에 또 다른 인물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공범 형태로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까지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진척 사항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충남 태안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면서 충남 태안과 서산, 홍성은 경보로 특보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진다는 겁니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특보가 점차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20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 31도로 예상되고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내일 밤까지는 전국적으로,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